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실용주의적 전해입니다. 퍼트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로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로띠의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 이번 영상에서는 퍼트남의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이라는 뒤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띠가 생각했을 때 대화주의적 실용주의 이는 대화를 통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실한 알매에 도달하려는 플라톤적 열망과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려는 데카르트적 희망. 희망과 열망 같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열망, 철학적 희망이죠. 선험적 구조에 대한 칸트의 희망, 열망은 우연성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로띠의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로띠가 우연성을 강조할 때 이 우연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존재론적이며 인신론적인 필연성이 없다는 것, 존재론적이고 인신론적인 필연성이 없다는 것, 또한 언어도 아무런 토대나 지반이 없다는 반토대주의, 반본질주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토대가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로띠의 입장에서는 토대도 본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로띠의 입장은 이 다음 영상에 다른 영상에서 경험으로서의 언어라는 영상에서 분석 철학과 객관주의 그리고 로띠와 언어의 우연성을 다루는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로띠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로띠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우연성으로 규정하려는 로띠는 의사소통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유된 지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주의로 몰립니다. 본인 자신은 상대주의라고 하지 않고 하지만 본인은 상대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토대도 없고 본질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퍼트남은 상대주의자라기보다는 퍼트남이 로띠를 상대주의자라고 규정하거든요. 본인은 이제 합리주의, 객관주의는 아니지만 실용적 객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퍼트남의 반성적 초월로서의 이 초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이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미 초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에서 칸트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월, 선엄, 신비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분들은 객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로띠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 입장인 거죠. 토대도 없고 본질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퍼트남은 분석 철학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자주 변경했던 퍼트남에 따르면 퍼트남은 분석 철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계속 바꿨고 실용주의까지 전해하기까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본인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퍼트남에게 왜 이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내가 항상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버려야지 계속 오류에 빠진 걸 갖고 가겠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크라테스적 입장인 거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오류를 범한다 내 입장에서. 그래서 그 입장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석 철학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 퍼트남에 따르면 두이의 철학적 입장은 객관적 상대주의이며 이 객관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주의지만 두이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거죠. 모순어법이죠. 둥근 사각형처럼 둥글면 둥글지 객관주의면 객관주의지 상대주의면 상대주의 어떻게 객관적 상대주의를 하겠어요. 퍼트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객관적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이를 객관적 상대주의로 해석합니다. 이 객관적 상대주의, 두이의 실용주의가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타포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 객관적 상대주의로 규정하는 거죠. 퍼트남이 쓴 책에 이성 진리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성 진리 역사. 이 이성 진리 역사라는 책에서 퍼트남은 이성 진리 역사에서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오늘날 철학이 당면한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책에서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가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의 철학 역사 속에서
문제였고, 특히 오늘날에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본인이 말하고,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두이의 철학적 방법이라는 거죠. 두이의 사유 방식이라고 하면서 두이의 사유 방식을 객관적 상대주의로 해석해냅니다. 이 철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터남은 본인이 제시한 내재적 실제론 또는 내재론을 새로운 철학적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본인이 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자주 바꾸니까요. 내재적 실제론 혹은 내재론이 형용이상학적 실제론이 가정하는 신적 관점, 즉 외적 관점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대응설을 반박하기 위해 창안된 것입니다. 진리 대응설을 반박하기 위해 로띠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표상되는 이 표상이 진리가 대응된다는 거거든요. 얼굴과 이 안에 사물의 상이 하나가 돼야만이 진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 대응선을 외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신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진리 대응선을 반박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본인이 제시합니다. 내재적 실제론은 진리 대응설은 진리의 기준을 세계와 언어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응 관계. 이게 책 하면 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과 글자와 언어, 단어죠. 책이라는 단어와 이 책과 대응이 돼야 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이 되는 순간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의 대응설은 진리의 기준을 세계와 언어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찾습니다. 포트남에 따르면 이 대응이라는 개념은 지칭의 문제로 이 지칭의 문제를 토대로 하는 거죠. 지칭한다는 말은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지칭의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사성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포트남에게 이러한 유사성 개념은 정합적 설명이 불가능한 마술적 지칭 능력을 우리 마음에 부과하는 것인 거죠. 마술적 능력이에요. 마술적 지시 능력, 지칭 능력. 유사성 개념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 대한 참되고 완벽한 하나의 기술만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남의 내재적 실제로는 특정한 문장의 의미가 상대화될 수 있다는 개념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개념의 상대성의 인정은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다원주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남 입장에서도 절대주의나 본질주의, 토대주의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 토대와 본질과 절대를 해체하고 혹은 와이한 다음에 허무해질 거 아닙니까? 로티처럼 우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가고 싶지 않죠. 만약에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대주의는 허무적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도 진리가 아니고 나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되는 어떤 회의주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자들은요. 그래서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거죠. 다원주의. 그렇지만 다원주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이성 진리 역사에서 말합니다. 만약 진리가 대응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일종의 다원론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실제론 혹은 내재적 실제론은 신적 관점, 즉 하나의 참된 이론을 고수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데 포트남에게 이러한 오직 하나의 참된 이론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2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거죠. 서양 철학사에서. 이 주장이 처음부터 내적 모순과 불명확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형이상학 실제론을 거부하는 거죠. 본인은 그래서 내재적 실제론을 말하는 거죠. 좀 전에 형이적 실제론과 내재론을 같게 말했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형이상학적 실제론은 기존의 본질주의 내지는 이 절대주의 이쪽에 가깝고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참된 이론만 있다는 주장이 형이상학적 실제론 입장에서 가능한 거죠. 이 주장이 처음부터 내적 모순을 갖고 있었고 불명확성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되어 온 이유는 신적 관점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망, 열망 혹은 희망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또 강력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확실한 걸 추구하는 것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추구하는 거죠. 우연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죠. 욕구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적 관점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간파한 칸트도 그 욕망이 우리의 합리성 자체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트남의 내재적 실제론은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거부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철학의 문제인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도 있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이 있고, 또 자연주의와 초월주의의 대립이 있고, 수많은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대립이라 그러는 거죠.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나름대로 지향하고 종합시켜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옹호할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체하더라도 객관성 혹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를 객관적 실용주의, 내근 객관적 상대주의로 규정하는 거죠. 실용주의를 상대주의로 가지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본인이 창시한 내재적 실제론, 이것이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포트남이 말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이란 바로 우리 자신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고 본인이 규정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연성을 말하면 로티처럼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전 철학자들 플라톤, 그리스도교, 칸트 이쪽 윤리학에서는 있다고 말한 거죠. 절대적인 게. 그리고 실제로 그 절대적인 게 유럽을 지배했다고 니체도 해석하고 두이도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죠. 포트남의 관점에서도 절대주의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절대주의.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요. 칼 포포도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 포트남은 자신이 객관적 상대주의로 규정한 두이와 실용주의 일반이 자신의 내재적 실제론의 관점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내재적 실제론이 두이의 객관적 상대주의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또 실용주의 일반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면서 분석 철학에서 벗어나고 실용주의로 전이하는 겁니다. 포트남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 합리성을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 상대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상대주의지만 객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실용주의에 대한 포트남의 친화성은 그의 두 저서 실용주의와 존재론 없는 윤리학, 이 본인 윌리엄 제임스도 실용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영어 책으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 이게 힐러리 포트남인데요. 힐러리 포트남이 썼고 윌리엄 제임스도 실용주의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이 책과 함께 실용주의 그리고 존재론 없는 윤리학, 존재론이 없는 윤리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모순호법인데 본인은 존재론 없이도 윤리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이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요. 이런 두 책에서 말합니다. 그의 두 저서 실용주의와 존재론 없는 윤리학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에 대한 본인의 친화성을요. 그래서 책 자체를 실용주의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그 전에 써놨고요. 실용주의에 따르면, 포트남의 실용주의에 따르면 전체론과 다원주의로서의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체론, 로띠도 전체론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전체론과 다원주의로서의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재론 없는 윤리학에서는요, 두이를 자신의 영웅 목록에 포함하고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책에서는 두이를 자기의 영웅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의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훌륭한 철학자인 두이가 실용주의적 계몽을 이끌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포트남은 두이의 오류주의면서 반회의주의라고 두이를 특징짓습니다. 오류주의면서 반회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두이의 실용주의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낸 거죠. 로띠가 두이를 대화주의면서 반본질주의고 또 전체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해냈다면 특징을, 포트남은 오류주의라는 거죠. 객관적 상대주의인 실용주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류를 범한다고 해서 회의주의냐? 회의주의는 아니고 반회의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실용주의를 특징 짓습니다. 오류주의, 반회의주의. 포트남은 존재로 없는 윤리학에서 철학에 있어서 세 가지 계몽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몽은 플라톤적 계몽입니다. 두 번째 계몽은 잘 알듯이 17, 18세기에 있었던 계몽주의 사상 계몽이죠. 플라톤적 계몽과 17, 18세기의 계몽 그리고 실용주의적 계몽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몽에서는 플라톤의 에우티프론, 여기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에서 계몽, 플라톤적 계몽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그럼 플라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적 계몽은 플라톤의 대화편 에우티프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대화편은 포트남이 철학을 반성적 초월이라고 부른 것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볼 때 반성적 초월, 왜냐하면 지금 영상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영상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초월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 안에서는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초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초월에 주목하는 거죠. 플라톤적 반성적 초월이죠. 철학을 반성적 초월이라 부르는 것을 나타난 거죠. 에우티프론에서요. 이는 이 대화편이 관습적 의견과 계시의 권위, 즉 무비판적으로 글자 그대로 수용한 종교적 텍스트나 신화들로부터 물러서서 왜? 라고 질문을 하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습적 의견, 오피니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고 철학자들은 knowledge나 true, 진리를 찾는 거죠. knowledge, 에피스테메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 의견이나 계시의 권위, 이 둘을 무비판적 글자 그대로 수용한 종교적 텍스트나 신화로부터 물러서서 왜?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에우티프론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게 신의 계시의 권위를 믿어야 되지? 왜 관습적 의견들을 따라야 되지?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묻는 거죠. 특별히 이 대화편 에우티프론에서는 철학은 이처럼 두 열망, 다시 말해 정의의 열망과 비판적 사고의 열망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은 정의의 열망과 비판적 사고의 열망을 결합시키는 거죠. 정의,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와 비판적 사고의 열망을 결합시키고 있고, 포트남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 철학자로서 플라톤을 듭니다. 이 플라톤은 종교적 광신에 대한 그의 비판과 사회의 모든 공직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열려야 한다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종교적 광신에 대한 비판을 플라톤도 하고요. 데카르트도 합니다. 칸트 역시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러셀의 지금 서양 철학서도 딴 영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철학을 종교와 과학 중간에 놓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특별히 광신적인 종교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철학은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비판하는데 이 플라톤은 광신적 종교에 대한 비판과 또 사회의 모든 공직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야 한다고,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고대에서는, 고대 사회,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여자에게도 여성에게도 공직을 줘야 한다고, 열려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별히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에서는 여자, 노예, 뭐 아이 다 물론 거의 배제돼 있고 배타적이었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계몽적인 거죠. 포트남에 있어서 이런 첫 번째 계몽이 플라톤에서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계몽이 플라톤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계몽은요, 17, 18세기부터 영국에서 나타난 홉스와 로크의 새로운 철학, 로크도 보셨지 않습니까? 로크의 새로운 철학과 루소의 철학 및 대륙의 합리론의 철학이 끼친 영향과 새로운 과학이 끼친 영향, 다시 말해 홉스와 스피노자, 루소와 칸트, 볼테르와 그의 철학자들의 이름과 관련된 17, 18세기의 운동, 철학적 운동 내지는 과학적 운동, 학문적 운동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 17, 18세기의 이 운동은 정의의 추구와 반성적 초월인 물러섬. 첫 번째 플라톤적 계몽에서는 왜라고 질문을 한 거죠. 물러서세요. 이 두 번째 17, 18세기의 계몽에서는 정의의 추구와 반성적 초월인 물러서는 거죠. 물러섬을 연결시키는 사고의 진보를 일으켰으며, 첫 번째가요,
두 번째 계몽의 특징은 새로운 과학이 가진 힘에 대한 신념과 사회 계약으로서의 사회 개념을 대변합니다. 이제 과학이 등장하는 거죠. 그 러셀의 분석이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서양 철학사에서요. 종교와 과학을 고대부터 종교와 과학이 계속해서 대립적 내지는 한쪽이 우세하게 됐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중세 시대는 종교가 더 우세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근대에서는 이제 과학의 등장함으로 신적 관점보다는 과학적 관점이 등장함으로 과학이 더 우세하고 우월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가진 힘, 그전에는 종교가 가진 힘이 있었다면 과학이 가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철학은 뭐냐? 그 중간에 있다고 러셀은 해석해내는데 포트남은 이런 새로운 과학이 가진 힘에 대한 신념과 사회 계약으로서의 사회 개념을 대변하는데 철학이 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계몽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은 과학이 가진 힘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데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우세할 때는 철학은 어떤 분은 종교의 신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중세에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근대에 와서는 근대죠. 17, 18세기니까. 근대에 와서는 철학이 과학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처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포트남 입장에서 그렇고요. 포트남에 따르면 근대적 계몽과 플라톤적 계몽의 유사성은 양쪽 모두 똑같이 반성적 초월에 대한 열망이 있고 관습적인 믿음과 제도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플라톤적 계몽과 근대적 계몽의 유사성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과학과 이런 새로운 과학을 향한 열망과 윤리와 정치, 철학의 문제들을 종교적 테스트와 또는 신화에 호소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플라톤적 계몽과 근대적 계몽, 17, 18세기 근대적 계몽의 유사성이 뭐냐면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과학을 향한 열정, 윤리학, 정치학의 철학적 문제들을 과거의 종교적 테스트나 신화 내지는 신적 관점에 호소하여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유사다는 거죠. 둘이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요. 두 계몽 간의 커다란 차이는 한 국가를 이상적으로 정당하게 만들려는 플라톤의 무리한 주장에서 드러납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거든요. 한 명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나 근대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인 거죠. 즉 이런 플라톤적 계몽은 선의 본성을 홀로 신비성 있게 확인할 능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 철인이죠. 철학자들에 의해 선의 본성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 다른 요소들이 철인 통치자의 지도하에서 적절하게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의 정당성, 곧 플라톤의 용어로 정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기능하는 엘리트 계층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계층이 없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죠. 포트남에 따르면 두 번째 계몽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몽에는 철인 정치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 계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 합리론이 과학적 설명들의 일반 형식을 선언적으로 아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포트남의 눈에도 선언적이라는 게 경험에 앞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합리론자들이 선언적 주장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론이죠. 경험론과 합리론이 대비하는데 합리론자들에게는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지식을요. 다른 한편으로 경험론이 똑같이 과학적 자료를 실상 모든 경험적 자료의 일반 형식을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문제라는 거죠. 선언적, 둘 다 경험적이라고 했는데 경험론이 경험적이라고 했는데 선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계몽의 양 날개인 합리론의 날개와 경험론의 날개는 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크게 선언적인 것에 대한 열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험론과 합리론이 완전히 다 대립되고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지각을 강조하고 합리론자들은 이성과 사변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띠의 관점에서나 퍼트남의 관점에서 특별히 퍼트남의 관점에서는 합리론의 날개든 경험론의 날개든 둘 다 선험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띠의 입장에서는 로크, 데카르트, 로크, 칸트가 표상주의, 거기도 똑같이 표상주의라고 비판하고 두이 같으면 관람자적 지식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퍼트남은 선험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셋 다 같은 맥락의 큰 맥락에서는 큰 범주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근대 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